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령되는데 대기가 불안정해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바이오 허브를 방문했습니다. AI와 바이오 기술을 융합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감사에서 비리가 드러난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업무 추진비와 국외 출장 여비 유용, 직원 괴롭힘 등 여러 비위 사실이 확인됐는데 과학기술단체를 대표하는 과총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닷새 동안 전국 곳곳에 내린 집중호우로 국가유산 18건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경남 산청 율곡사 대웅전처럼 건물이 파손된 유산의 경우 관계자들을 대피시키고 피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 사면이 유실되거나 토사가 유출된 유산들은 사고 방지를 위해 주변 통행을 제한하고 안전띠를 설치하는 등 응급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내린 폭우로 울산 지역에도 크고 작은 생채기가 났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는가 하면 상수도관이 파손돼 수돗물 공급이 끊기면서 6만 명이 넘는 주민들은 폭우 이후 다시 찾아온 폭염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울산 중구와 남구를 잇는 보행교 9, 3호교. 다리 초입 상판이 수수깡처럼 뚝 끊겼습니다. 상판을 받치는 교각도 훼손돼 아슬아슬하게 버팁니다. 매일같이 오가던 다리가 무너지자 주민들은 아쉬움과 불편함까지 더해집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 필요한 사람은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물론 차는 이기로 다니겠지만 걷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이 길이 아주 좋은 길인데 보수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9, 3호교는 지난 1924년 만들어진 지역 최초의 근대식 교량으로 국가 등록 문화유산입니다. 2년 전 정밀안전 진단 결과 C등급을 받고 지난 5월부터 보수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300mm가 넘게 쏟아진 당태비에 태화강 수위가 오르면서 유속이 빨라졌고 교각 아랫부분이 유실되면서 100년 된 다리가 내려앉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과 협조해서 지금 교량 양방향 산책로를 지금 통행 제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 또는 철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관 파열로 지난 20일부터 물이 끊긴 울산 서부 지역 6만 8천 명 주민은 생활 자체가 힘든 실정입니다. 급한 환자를 받는 병원 등 사회 기반 시설에는 소방차가 물을 공급했습니다. 빨래방이나 식당, 커피숍 같은 물이 꼭 필요한 가게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행정복지센터 한쪽에는 지자체가 준비한 대형 대야에서 필요한 생활용수를 직접 퍼날랐습니다. 화장실 쓰는 거 그게 제일 불편하고 씻는 거는 참을 만큼 참는데도 이게 도저히 안 돼갖고 아주 조그만 바가지에 받아갖고 고양이 세수 목욕 이렇게 하고. 폭우가 끝나고 곧바로 이어진 폭염. 날씨와 사투 속에 울산 지역 주민 불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 주민들은 비가 그치고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한 가구 백화점에서는 지하 창고가 잠겨서 보관 중이던 새 가구들이 몽땅 젖어버렸고 농경지와 주택 침수 피해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게를 든 커다란 중장비가 물에 젖은 가구를 폐기물 수거 차량에 싣습니다. 하루에 400mm 넘는 비가 광주에 쏟아지면서 갑작스레 물이 불어나 피해를 본 가구들입니다. 지하에 있던 창고에 흙탕물이 들이차면서 이렇게 수많은 가구가 피해를 봤는데요. 한 번 젖은 가구는 다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모두 폐기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미 지난 2003년과 2020년에도 수해를 당했던 터라 꼼꼼하게 대비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버려야 할 가구만 수억 원에 달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수해를 당해본 사람만이 알 거예요. 한 30분 이내에 그 보면서 그대로 당해지는 거.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린 모종이 쑥쑥 자라고 있어야 할 육묘장은 마치 전쟁이라도 치른 듯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물이 차오르면서 철제 지지대가 휘어지고 양수기를 비롯한 농기계도 잠겼습니다. 딸기 풍년을 기대했지만 물에 잠겨버린 모종을 내다 버려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물에 잠겨서 이게 병균이 얼마나 쓸 수 없는 상태예요. 여기까지 찼으니까 엄청 많이 찬 거죠. 제 키 넘었다고 들었거든요. 침수 피해가 났던 마을 앞은 집에서 쓰던 가구와 가전제품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5년 전에도 겪었던 수해가 또다시 반복되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제 5년 전에 겪었는 똑같은 겪었고 지금 겪었는데 내가 한 번 더 겪으면은 생명이 위험할 것 같아. 나중에는 이제 5년 뒤에는 피신을 못 할 것 같아. 군 장병까지 나섰지만 폭우 뒤 찾아온 폭염은 복구 작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호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호우 피해 소상공인 저리 대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 점포가 있는 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까지 늘어나고 금리는 1.4%로 더 낮아집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상인이 이미 소진공 대출을 받았다면 중기부 내부 심사를 거친 뒤 만기를 1년 더 연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소상공인이 이미 소진공에서 받은 대출이 있다면 만기를 1년 연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감사에서 여러 비리가 드러난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결과 이 회장은 업무 추진비와 국외 출장 여비 유용, 직원 괴롭힘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비상근 임원임에도 판공비를 인상하거나 자녀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 용역 사업을 몰아주고 친구에게 회의실 대여비를 할인해준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과청은 과기 분야 학술단체에 정부 지원금을 나눠주고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예산 지원을 받는 소관기관이며 후임 회장 선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바이오 허브를 방문해 AI와 바이오 융합 국가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AI 바이오 분야 산학연의 다양한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성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백영훈 장관이 인공지능 전문가잖아요. 근데 배 장관이 취임 후에 첫 연구 현장 방문으로 AI 분야가 아니라 바이오를 택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백영훈 장관은 하정우 AI 수석과 더불어 새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을 이끌 핵심 관료를 꼽히잖아요. 예. 그래서 배 장관이 자기의 전문 분야인 인공지능이 아니라 이 바이오 연구 현장을 찾은 것을 두고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는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새 정부가 이 AI 3대 강국 도약 등 AI 정책을 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다른 과학기술 분야는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 왔는데 이걸 염두에 두고 이 바이오 분야 연구 현장을 찾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배 장관은 이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된 이후에 줄곧 인공지능과 다른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뭐 혁신을 이루겠다 이런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성장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 분야에서 저희가 중요한 어떤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바이오 분야, 특히 AI 바이오를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 합니다. 예, 배 장관이 현장에서
AI 바이오 융합 생태계를 조속히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장에 참석한 산학연에서는 어떤 의견이 개진됐나요? 네, 산학연 전문가들은 AI 바이오 분야 투자를 확대해주고 규제를 좀 개선해주고 관련 생태계를 좀 구축해달라 이런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예. 이 주지하다시피 인공지능, 바이오, 이 융합 연구는 주로 이 바이오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런 벤처, 바이오 기업들이랑 이 제약사들이 협업이 쉽지가 않거든요. 제약사들도 이 기존에 이제 그 제약사들도 인공지능이 대세가 되면서 뭐 신약 개발이랄까 이런 분야에 인공지능을 도입해야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고 해요. 이제 그걸 들여다보니까 왜 그런가 하니 뭐 제약사에서 이런 인공 분야에 투자를 하면은 누군가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좀 그런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바이오 벤처나 스타트업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제약사들과 기존 제약사들과 협업할 수 있는 좀 과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AI 신약 개발 회사랑 이런 제약 회사가 협업을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 과제 같은 게 좀 많이 나와주면 일단은 이 사람들도 써봐야 써봤더니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런 부분에 단축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서 시작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AI 바이오 벤처들이 이제 그 기술 실증을 하지 못해서 연구가 멈춘 사례가 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좀 이게 제약사들과의 협업이 좀 원활하지 못했으니까 새 정부가 좀 이렇게 바이오 융합을 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예, 들어보니까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이 바이오 분야는 투자가 좀 얼어붙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 바이오 기업들이 또 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바이오 분야 투자는 최근 한 3, 4년간 한파야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이 투자자들이 바이오 벤처에 투자했을 경우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거의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빨리 회수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데 좀 무리하게 상장을 시도하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바이오에 대한 실망감이 컸고 그래서 이제 투자 한파가 일어난 건데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VC 우리가 이제 벤처 캐피탈을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투자하면은 당장 돈이 될 분야 이런 것만 투자하다 보니까 투자의 폭이 좀 이렇게 좁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바이오 벤처 입장에서는 좀 정부가 이런 메가 펀드 같은 큰 돈을 좀 조성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달라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뭐 관련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운용이 가능한 어떤 큰 메가 펀드 같은 것들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들을 그냥 VC에다가 위탁 줘서 그냥 운영을 하게 하면 좀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VC도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돈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이제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10년, 15년 정도의 장기 투자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예,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뭐 이 밖에도 또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까? 이제 새 정부가 AI 정책에 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말고 다른 과학기술 분야는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은 계속 나왔었잖아요. 예. 이 지승국 한국생명과학연구원 AI 바이오의학 연구소장은 바이오의 R&D 예산이 확대돼도 AI로 연구비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고 말을 했고요. 예. 이어서 AI 바이오 혁신 거점을 세워서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습니다. 남진우 한국연구재단 차세도 바이오 단장은 현장에서는 바이오 연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GPU와 클라우드 인프라의 국가적 투자가 시급하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배 장관은 AI 바이오 융합은 상강이 아니라 1강을 목표로 도전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참석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는데 이제 배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이 바이오하고 인공지능 융합 현장을 찾은 만큼 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호주 선샤인 코스트에서 열린 제66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얻으며 참가자 전원이 수상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에 전 세계 110개국 630명이 참가했으며 한국은 총점 203점으로 국가 종합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수와 조합, 기하, 정수 이론 등 4개 분야의 총 6문제가 출제됐으며 이틀간 하루 4시간 30분씩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는 1959년 루마니아에서 첫 대회가 열린 이후 매년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된 첫날부터 700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몰렸습니다. 반응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소비 쿠폰의 부정 사용과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자 수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접수가 시작된 첫날 자정까지 싣게 된 신청자만 698만 명, 전체 대상자의 13.8%에 달했습니다. 지급된 액수는 모두 1조 2,722억 원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89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 경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청자 대부분은 카드로 소비 쿠폰을 받았는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535만 명으로 77%에 달했고 지역사랑 상품권도 1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쿠폰 지급 첫 주인 이번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첫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들이 대상이었는데 이틀째에는 2와 7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하는 곳은 행안부 홈페이지가 아니라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소비 쿠폰 신청이 본격화됨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으로 현금화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판매 없이 거래를 가장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등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제한되고 게시물 삭제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안부는 각 지자체 부정유통신고센터 운영과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자가 몰리면서 일부 카드사와 지역화폐 서버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기간이 8주가량 되는 만큼 안내 문자로 속여서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스미싱 범죄에도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을 문의하는 발걸음이 영업 마감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급 시기나 그런 상품권 종류 그런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일 생동감이 있고 제일 빠르죠. 이날 하루 창구를 찾은 고객 3명 가운데 2명은 소비 쿠폰을 신청하러 온 시민이었습니다. 온라인 절차가 낯선 고령층 고객이 오전부터 몰렸는데 요일제가 적용되는 줄 모르고 방문했다가 발길을 돌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내장 고객이 많으셨다고 하거든요. 오전에 보통 문 열자마자 많이 오셨다고 해서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부 카드사 서버가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한카드는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모두 접속 장애가 나타났고 접속자가 많아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카드사도 있었습니다. 지역화폐 사이트 역시 2-3시간 넘게 대기해야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 쿠폰 문자로 속여 인터넷 링크를 통해 개인 정보를 빼내려는 스미싱 주의보가 다시 한번 내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정부와 금융회사 공식 안내 문자에 링크를 첨부하지 말라고 지도했지만 일부 구청 안내 문자에 URL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당 구청은 일반적인 공지처럼 상세한 안내를 위해 구청 홈페이지 주소를 첨부했는데 다음 안내 문자인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애플 아이폰에서도 티머니 선불 교통카드 기능이 지원됩니다. 아이폰 사용자는 애플 지갑 앱에 티머니 카드를 추가한 뒤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를
버스, 지하철 단말기에 태그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익스프레스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기기를 잠금 해제하거나 켤 필요 없이 단말기에 가까이 대기만 하면 결제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잔액 이하로 떨어지면 애플페이를 통해 자동으로 금액이 충전되는 기능도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금요일인 8월 1일 사이에 여름 휴가를 가장 많이 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보면 오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루 평균 61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47%가 휴가를 계획 중이며 80%는 국내를 찾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발 예정 일자는 7월 26일에서 8월 1일이 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8월 9일에서 8월 15일이었습니다. 국토부가 총 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공단 14개 지역본부와 17개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 등을 통해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화물차에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독일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화물차의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경찰관이 있다면 학교 폭력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텐데요. 제주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을 학교에 파견하는 학교 안전경찰관제를 시행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가 소개합니다. 자치경찰관이 고등학교 안팎을 순찰하며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학생들과 일상을 함께하다 보니 이제는 경찰쌤이라고 불리며 친근한 존재가 됐습니다. 쌤 진짜 너무 든든하고 늘 있으셔야 됩니다, 쌤.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웹드라마 대본을 읽는 시간. 경찰관도 함께 참여해 학생들이 폭력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고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교안전경찰관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제주에서만 시행 중입니다. 6개 고등학교의 자치경찰관이 상주하며 학교폭력과 범죄 예방, 순찰, 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 내에 상주하면서요. 저희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교폭력 사안 조사, 그리고 교내외 순찰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상주 이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절반 이상 주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경찰 선생님이 생기니까 이제 학생들이 더 안전함을 많이 느끼고 이런 일탈도 잡아주셔서 학교의 질서가 좀 살아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학생 안전을 지키는 역할인 만큼 경찰관도 뿌듯함을 느낍니다. 나는 이제 공감해주고 위로해줬을 때 학생들이 좀 위로받았다는 느낌, 그리고 좀 아이가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 받을 때 그럴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 여러 학교에서 경찰관 파견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에도 학교안전경찰관제 운영학교를 2곳 더 늘릴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첫날 신청자가 7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